번째 세션은 페인케어, 통증 없이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좌장으로 올리논의 태석기 원장님, TK경외과의 김태균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랜만에 3년 만인가요? 저희 TK 심포지움 열게 돼서 우선 오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히 바쁘신 중에 자리해 주신 조정래 선생님, 그리고 늘 병원을 도와주시는 정목수님, 김인권 원장님, 조우신 선생님, 김철호 교수님, 바쁘신 중에 특히 평일인데 근무 시간 중인데 와주신 여러 교수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통증 매니지먼트에 대한 세 분의 다른 관점의 전통의학적인 관점, 그리고 상급병원에서의 매니지먼트, 그리고 TK에서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듣고 토론은 아마 김태균 교수가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동서의학의 만남 경희의료원 경희대 한방병원의 송미연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소개받은 송미연이고요. 앞쪽 세션에서 교수님들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김태균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동서의학의 만남, 그리고 한의학에서 어떻게 통증을 바라보고 치료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한의학에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홀리즘이라는 건데요. 정체관이라는 거죠. 쉽게 말을 하면은 나무를 볼 것인가, 나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무 하나만을 치료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숲을 볼 것인가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우리가 또 거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나무를 보면 숲 전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질병을 치료할 때 나무를 치료하기 위해서 숲 전체를 바라보고 치료하는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나무 하나를 바라보고 전체 숲의 상황을 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나무를 보면 이 숲의 영향이 어떠했는지, 토양은 어떠했는지, 기후는 어떠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체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보통 아마 한방에서 치료하는 것 중에서 전신을 보기 위해서 손을 본다든지 수지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발을 보고서는 발을 치료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결국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전체를 반영한다라는 거죠. 손톱이라든지 아니면은 머리카락이라든지 홍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이 건조하다. 눈이 건조할 때 일반적으로 서양의학적인 치료 방법은 건조함을 풀어주는 치료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이런 건조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정상 체열일 경우에 두모냉통, 종무열통이라 그래서 상체는 서늘하고 그 다음에 발은 따뜻한 게 정상적인 체열의 상황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열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위로 올라간 열로 인해서 두통이 생기면서 안구에 건조가 생길 수 있다고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침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약 치료를 한다든지 복부의 뜸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활용해서 안구 건조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네, 몸과 마음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각각의 장기에는 각각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심신의학,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의학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하나의 장기마다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우리 몸을 치료할 때 그 마음을 같이 반드시 바라봐야 된다는 건데, 이런 기의 변화라고 보고 있어요. 마음의 변화가 기가 상할 경우에 노하면 기가 상하고 희하면 기쁠 경우에는 기가 완해지고,
그 다음에 과도하게 슬프면 기가 소모되고 두려워하면 기가 아래로 내려가고 놀라면 기가 문란하게 되고 또 생각을 너무 하게 되면 기가 뭉치게 된다는 이런 개념에서 이런 기의 변화가 우리의 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정서적인 변화가 몸에 영향을 미치고 또 몸의 변화가 정서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맞물린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통증 치료에 침 치료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요거는 제가 침 치료라든지 경락의 개념을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슬라이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라인을 우리가 고를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타깃 포인트에 갈 것인가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트리거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아큐펑처 포인트 경혈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경락의 개념을 동양의학을 전혀 모르는 이제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면 가장 좋을까라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하철 노선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하철 노선도가 우리가 어디서 시작을 해서 이게 어디로 도착하게 될지는 이 노선도를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경락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선이 가는 길이 있고 그 노선에 따라서 각각의 정류장이 있는데 이런 정류장을 경혈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했을 때, 속이 안 좋을 때 합곡이라는 혈자리를 많이 누르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합곡이라는 혈자리는 소화기, 대장의 경락이 연결이 돼 있어서 체한 증상을 풀어주는 그런 혈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락은 우리 몸을 안팎으로 장기와 그 다음에 바깥으로 전신을 연결해주는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고리 시스템이라고 보고 우리 몸에 총 12개의 경락이 있고 또 365개의 경혈이 있어서 결국은 자연과 인간이 소통하는 그런 통로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락에 있는 아큐포인트 경혈자리들은요, 결국 71% 정도 트리거 포인트와 유사한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침 치료를 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프다라고 할 경우에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허리가 아프면 아픈 위치인 허리에다가 침 치료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락의 개념에서 손에 또 침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 발에도 침치료를 합니다. 이건 과연 무슨 원리일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모든 장기에 마음이 들어있다는 심신의학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침치료를 허리에 침치료를 할 때 허리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 침을 놓는 혈자리는 통증을 조절하는 혈자리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하고 또 통증으로 인해서 우울해진 증상을 해소하는 이런 심경, 마음의 경락에 있는 혈자리에도 침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손과 발의 끝에는요, 전신의 오장육부에 해당되는 그런 혈자리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이라는 보통 이게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키드니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기능적인 장기인 신장 같은 경우에 허리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장의 혈자리에도 침치료를 하게 되지만 마음을 조정하는 혈자리라든지 소화기를 조정하는 혈자리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침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상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요, 보건복지부 과제로 5년에 걸쳐서 침치료가 만성 요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건데요.
네, 스파인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멀티센터로 페이션트 어세서 블라인드, 사실 이게 더블 블라인드는 침치료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랜더마이즈드 샴 컨트롤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진행을 했고요. 결국은 그 아큐펑처 트리트먼트를 하는데 인디비주얼라이즈 세팅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딱 맞는 적절한 치료가 있는 게 물론 가장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개개인은 다른 개체고 모두가 다 너와 나는 다르다는 이런 개념에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혈자리를 선택하는 이런 치료를 선택을 해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아웃컴을요, 일반적으로 통증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 페인, 통증으로 많이 두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요거를 페인이 아닌 바더썸니스, 불편함을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두었습니다. 불편함을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뒀다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치료하고자 하는 목표가 환자의 통증 그 자체가 아니라 환자가 겪고 있는 다양한 불편함을 치료의 목적으로 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저는 어딘가 불편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치료하고자 하는 그 목표 자체가 저는 불편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특이적 만성요통에 불편함이 바스 5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6주 동안 침 치료를 일주일에 2번 시행을 해서 침 치료가 끝난 이후인 8주, 12주, 24주까지 불편함의 정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유침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 두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얼 아큐펑처라 그래서 실제적인 침 치료를 인디비주얼라이즈 트리트먼트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샴 아큐펑처를 했는데요. 이 샴침이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관 안에 침처럼 생긴 것이 들어가는데요. 밑이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어가지고 non penetrating 아큐펑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킨을 뚫지 않아요. 그래서 요 샴침 같은 경우에 사실 한국인들은 침을 맞은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웬만한 침으로는 블라인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박샴 아큐펑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샴 아큐펑처 같은 경우는 한국인에게서도 블라인딩 인덱스가 꽤 높게 나타나는 그런 침 치료입니다. 그래서 non penetrating 아큐펑처를 non 아큐포인트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본 바스 불편함의 척도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침 연구들은요, 플라시보 효과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결국은 이 침 치료, 한방 치료라는 거는 치료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치료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저널에 퍼블리시된 미국의 좋은 대학들에서 퍼블리시된 침 연구 같은 경우는 효과는 있었다 하지만 플라시보군과는 차이는 없었다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에서는 샴 치료군에 비해서 리얼 아큐펑처군이 유의하게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결론을 이제 결국은 치료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인디비주얼라이즈드 아큐펑처로 시행한 첫 번째 연구였기 때문에 이런 인디비주얼라이즈드 아큐펑처가 더 효과적이었던 게 아닐까라는 결론을 냈고요. 그리고 세컨더리 아웃컴으로 봤던 게 이제 페인의 세컨더리 아웃컴으로 두었습니다. 물론 페인의 경우에도 플라시보 군도 유의하게 좋아졌지만 리얼 아큐펑처 군의 경우에 보다 유의하게 플라시보 군과 대비해서 유의하게 통증이 완화된 그런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삶의 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요소들도 전부 이런 것들은 양쪽 군 모두에서 유의하게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널지 오브 인터널 메디슨에서는 보통 로우백 페인이 있을 때 퍼스트 트라이로 할 수 있는 거를 아큐펑처로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연구를 마친 후에 두 번째 연구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입니다. 요거는 한국연구재단 과제를 받아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이제 그 다음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자, 크로닉 로우백 페인 침 치료를 통해서 샴 아큐펑처군보다 좋아졌다. 삶의 질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우울증 증상도 좋아졌다. 그렇다면
정서 인지에 미치는 반응은 무엇일까? 실제로 우리가 심신의학을 보고 있고 환자의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치료하는 걸 중요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것이 정서 인지 장애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로 어떤 것을 기획을 했냐 하면요. 보통 이제 인지 정서의 장애가 일어나는 사람, 자, 크로닉 로우 백페인보다는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사람, 사이아티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우울할 수 있겠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데 착안을 해서 크로닉 사이아티카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여기에 펑셔널 MRI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펑셔널 MRI로 인지, 정서적인 부분을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연구입니다. 재밌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세팅을 했냐 하면, 자, 여기에 처음에 보시면 인디비주얼 프레셔 세팅은 뭐냐 하면요. 보통 우리가 혈압을 재는 이런 퍼프, 이렇게 바람을 넣어서 압력을 주는 요거를 허리 밑에다가 압력을 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밑에 퍼프를 줘서 허리에다 압력을 줘서 바스가 4 이상 되는 단계를 인디비주얼하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레스트라는 거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브레인 펑셔널 MRI를 런을 하고요. 태스크 1, 2를 줬는데요. 어떤 식의 태스크를 줬냐 하면은 일단 고글을 씌웁니다. 고글을 씌우고 이 고글에서 영상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사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긍정적인 사진과 부정적인 사진이 왔다 갔다 합니다.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찡그리고 있는 사진, 화내고 있는 사진, 기분 좋은 사진, 이 사진들이 랜덤하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랜덤하게 통증 자극을 가합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통증과 이모션 간의 상관관계를 그 안에서 MRI에서 우리 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한 건데요. 침 치료를 한 군과 샴침 치료를 한 군 외에 정상 대조군을 같이 두어서 백페인을 가지고 있고 또 방사통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 부정적인 자극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부정적인 자극에 통증이 더해졌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가, 실제적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여기에 대한 반응의 정도가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는가, 거짓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렇다면 통증이 없는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보고자 계획한 이런 연구입니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연구인데 뭐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페인 모델을 가지고 통증을 주면서 펑셔널 MRI를 보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스터디 프로토콜입니다. 트라이얼즈에 퍼블리시가 됐는데요. 요거 혹시 프로토콜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결과입니다. 아직 중간 결과까지밖에 다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일단은 침치료, 리얼 아큐펑처 군에서 통증 유발 활성화가 조금 감소되었고, 또 반복되는 통증 기억에 대한 정신적인 형상화가 감소되고, 또 안면 인식에 대한 처리 과정, 부정적인 안면과 긍정적인 안면, 이런 처리 과정이 변화가 됐고, 또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이런 대응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통증이 줄여지면 부정적인 감정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암센터에 있었어요. 그래서 암센터에서 아큐펑처 클리닉을 오픈을 해서 암 환자분들 중에서 주로 페인 매니지먼트를 했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에 있을 때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보통 이제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아큐펑처, 호미오패시, 허벌 세라피, 요거는요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 중에서 인티그레이티브 메디슨 센터라든지 캠 센터를 가지고 있는 대학에 전부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선 주로 어떤 치료를 하고 계신가요 해서 16개의 대학에서 하고 있는 치료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서는 존스홉킨스 대학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런 통합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것을 교과과정에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있는데요. 뭐 통합의학에 대해서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등등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요거는 저널 오브 얼터너티브 앤 컴플리멘터리 메디슨에 퍼블리시 되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큐펑처의 경우에는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의료진은 0%였고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상이 90%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런 침 치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의료에 있어서 침 치료를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존스홉킨스 대학 의료진들을 경의의료원으로 초대해서 같이 통합의학 세미나를 했을 때 사진입니다. 결국은 뭐 의학이든 동양의학이든 서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잘 보완한다면 결국 치료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환자를 잘 치료할 거라는 공통 목표에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네, 보다 기술적인 서양의학과 철학적인 동양의학 그리고 질병 중심적, 사람 중심적 해부학적이고 기능적이고 분석적이지만 전체적이고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양적인 그리고 질적인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의학에서는 질병을 중심으로 바라본다면은 동양의학에서는 주로 예방을 중심으로 먼저 바라보고요. 또 원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조금 건강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주로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어떻게 서로가 환자의 건강을 회복한다는 공통의 목표 하에 같이 협력을 해서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노력들이 조금 더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만들었던 웰리스 센터인데요. 헬시 마인드 클리닉, 아까 김태균 원장님도 명상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명상 많이 활용합니다. 명상이라든지 웃음치료 이런 것들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비시티 클리닉, 그 다음 리해빌리테이션 클리닉.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웰리스 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토론은 마지막 세 분 다 발표하신 다음에 몰아서 김태균 교수가 진행하시겠고요. 두 번째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이평복 교수님이 만성 통증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병원 통증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평복이라고 합니다. 이런 훌륭한 심포지엄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원래 통증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통증 치료에 대한 뭐 간단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 몇 가지 환자분들에 대한 예를 좀 들어서 혹시 좀 도움이 되실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노인을 위한 오늘 심포지엄인지 그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도에 아카데미상 받은 2008년도죠. 2008년도에 아카데미상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굉장히 험악한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아무튼 이 뭔가 이 변화되는 세상에 의해서 노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전혀 없다. 어르신들이 평생 신념이 막 무시당하고 이 젊은 애들만 위하는 세상이냐 이런 식의 이제 걱정도 많이 하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시컷 미뤄졌더니 갑자기 일자리 삭감해서 배신감 느낀다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하령 선생님께 돌아가셨는데 그분께서 쓰신 말씀을 가끔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꼭 거창한 게 아니고 밖에서 막 놀다 오고 있으면 야 밥 먹어라 하고 엄마가 부르듯이 하늘에서 부른답니다. 그때 밥 먹으러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니? 하는 식의 쿨한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죽는 것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 죽음을 대할 때 느껴지는 여러 가지 고통들 이런 것 때문에 더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 병원에 있는 김강일 교수가 이런 늙어도 늙지 마세요 하는 이런 식의 부탁 말씀도 하고 전국 노래자랑 90몇 살까지 하신 송해분들도 계시지만 아무튼 조금 덜 아프고 덜 힘들고 조금 더 해갖고 뭐든지 좀 일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 통증을 조금이라도 좀 감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 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통증이 뭐냐?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고 뭐 코비드 때문에도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통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놈입니다. 통증이 없으면 사람들이 죽겠죠. 아무거나 막 뛰어내리고 막 무거운 막 칼로 막 자기를 베고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겠죠.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게 됩니다. 물론 통증이 있으면 굉장히 슬프고 힘들죠. 나쁜 놈입니다. 통증도 굉장히 이상하기도 합니다.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생기고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아파서 슬퍼갖고 울고 또 그냥 그런 통증 말고 마음이 아픈 것도 통증이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슈베르트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 32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32살에 돌아간 건 친구 따라서 이렇게 나쁜 데 가갖고 하룻밤 즐기다가 그래갖고 매독이 걸려서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32살인데 이 매독이라는 게 나이가 이 병이 진행돼도 통증이 없습니다. 아주 완전히 진행됐을 때만 통증이 있는 그러한 식의 질환이다 보니까 통증이 좀 일찍 있었으면 이런 병원에도 좀 찾아가 보고 이러셨을 텐데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도 있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르누아르인데 자기만큼 이렇게 여자의 아름다움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자신했던 분인데 그분 손을 잘 보시면 이분이 평생에 류마티스 아스로 관절염을 앓으셔서 손이 막 붓습니다. 그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손가락 사이에다가 붓을 껴갖고 이래갖고 이렇게 그리셨대요. 우리 같으면 다 붓도 때려치고 안 그릴 텐데 워낙 훌륭하신 분이셔서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런 식의 화풍으로 조금 변하죠. 터치형으로. 만성 통증을 가지면 약간 여러 가지 생활의 변화나 또 삶의 변화가 오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림만 보여줘서 이게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명한 프리다 칼로라는 이 멕시코의 여류 화가인데 16살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 전차에 있는 봉이 자기 몸을 다 뚫습니다. 그래서 이 33번에 걸쳐서 수술을 받는 사람입니다. 영화로도 나온 사람인데 자화상입니다. 자기 자화상. 뭔가 밴드로 자기를 꽉 째고 있고 모습을 전체적으로 자기를 찌르고 있고 척추는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계속 부서져 있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했던 이 프리다 칼로가 그래도 결혼도 합니다. 이 디에고 리베라라고 굉장히 또 유명한 멕시코의 화가인데 이 사람이 그래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하죠. CIA가 이 볼리비아를 약간 이 공작을 해서 볼리비아 정권 피노체트 정권을 무너뜨렸던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튼 프리다 칼로가 그린 그림 중에 자기가 가장 아픈 아픔은 자기 인후부에 찔린 이 화살이다. 이 남편이 자기 여동생하고 또 바람이 나거든요. 이런 나쁜 놈이 그래갖고 제일 그게 아프다. 그러니까 그렇게 몸이 아픈 것보다 심적 고통이 더 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통증 때문에 병원에 오는 건데 의사들은 통증을 잘 모르고 어디가 아프신데요보다는 물론 그 무릎 수술해야 되겠네. 허리 수술해야 되겠네. 맹장염이시네. 이런 식의 어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객관적인 부분, 뭐 과학적인 부분, 증거되는 부분 이런 부분만 너무 관심 있는 거 아니냐. 환자의 통증에 대해서 좀 관심 좀 가져봐라. 어디가 아픈지 그거부터 먼저 물어봐. 이런 식의 이제 잡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통증이 뭐냐? 뭐 아주 복잡한 데에서는 통증은 감각적인 경험이죠. 불유쾌한 감각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내린 정의 중에는 불유쾌한 정서적 경험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통증이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뭐 신경이 손상됐거나 조직이 손상됐을 때만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잠재적 손상에 의해서도 통증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잡한 얘기를 굉장히 유명한 학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메카프리라는 분은 이제 암성 통증을 담당하는 간호사분이셨는데 아니 환자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 거지 뭐 말이 맞냐. 환자가 아프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니 정신병을 가진 환자도 그래 손을 대면 아프다 그러지 아픈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통증이 계속 있다. 뭐 우리가 병원에 오면 왜 아프세요? 이 아픈 통증이라는 건 어떤 질환의 어떤 부산물로서 아니면 증상으로서 나타나는 게 통증이겠지. 통증이 있으면 거기 뭐 맹장염이 생겨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없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통증은 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심지어는 이 허리가 계속 아프신 분의 뇌를 계속 사진을 찍어보니까 허리가 아픈 사람들의 뇌가 실질적으로 정말 줄어들어 있더라. 5 내지 10%. 이 5 내지 10% 줄어들어 있는 사람들은 정상인에 비해서 10년에서 15년 이상, 20년 이상 실질적으로 노화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결국 통증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난 통증이 있어요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신경학적인 퇴화와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있으면 자꾸 움직이지 않게 되고 어차피 근육이 자꾸 긴장되고 잠도 잘 못 잡니다. 그러다 나중에 심지어 진짜 불구까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화가 나고 이러한 것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나타나죠. 가족들이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너 왜 자꾸 이렇게 아프다 그래? 왜 짜증을 내? 막 이러면서 친구들도 안 만납니다. 자꾸 사회적으로는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이 줄어들죠. 이러한 통증이 전반적인 사회적인 문제이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마치 생체 활력증 병원 가면 혈압 재고 체온 재고 하듯이 통증에 대해서도 환자한테 물어보자 하는 운동들이 있어서 병원에는 이렇게 통증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졌고요. 요새도 우리 TK병원의 김태균 선생님도 아까 강의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환자들의 통증들에서 굉장히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통증을 어떻게 뭐 정복을 하든지 아무튼 통증을 어떻게 해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침 시간에도 전 시간에도 강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통증의 경로를 어떻게 좀 따라가다 보면 거기 어디 좀 중간중간 좀 끊어갖고 어떻게 못 가게 막아갖고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통증의 경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데카르트가 17세기에 우리가 통증에 대한 과학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즉 불에 댔는데 그 댄 것이 발가락을 통해서 거기 어디 뭔가 줄이 있어서 이게 척추를 통해 갖고 암만 뇌에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경로로 통증이 가는 것 같다. 데카르트가 대단한 분이죠. 생각만 해도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분이니까. 이 데카르트의 이런 것들이 실은 현대 과학에서 확실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이나 이런 데를 다치면 그 부분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침해가 전기적이고 내지는 화학적인 신호로 바뀐다는 거죠. 그 신호가 결국은 신경을 따라서 척수로 가서 척수에 있는 부분에서 전달이 되고 그 전달된 부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뇌의 과정을 거쳐서 뇌에서 인지를 하더라. 요거를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어디에서 내가 살짝 지키고 섰다가 내지는 그러한 부분에 있는 주사를 줘서 이 부분을 좀 막아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통증에 대한 이제 해결 과정들을 이러한 부분에 하는 간단한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되면 그럼 통증은 다 그렇게 가나? 그랬더니 뭐 이렇게 간단하면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뭐 예를 들면 이제 워렌 멜작이 1965년도 이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관물 조절 이론이라는 것에서 통증이라는 것이 전달되는데 거기에 이 신경 섬유들이 두꺼운 놈도 있고 얇은 놈이 있어. 얇은 놈을 통해서 막 가는데 두꺼운 놈이 오히려 자극을 받으면 얇은 놈이 찍도 못 싸고 못 가. 뭐 예를 들면 다리를 다쳐갖고 뼈였는데 거기다가 막 진동을 주거나 내지는 뭐 온도를 좀 높여주거나 하는 두꺼운 섬유를 좀 자극해 주는 걸 했더니 통증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 이런 게 아마 짜잘한 놈 같은 건 큰 놈이 다 막아주는 거야 하는 게이트 컨트롤 시오리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통증을 잘 접근해서 치료하면 되겠거니 뭐 했는데 이분이 2001년도에 갑자기 돌변합니다. 65년도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예를 들면 저희가 쓴 논문 중에 하나는 무릎 수술을 하루는 이쪽 받고 그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보통 반대편을 받고 있는데 한쪽 받았던 부분 한 다음에 일주일 이후에 받았더니 더 아프대. 그 김태균 선생님이 수술 더 잘해 주셨는데 왜 아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이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그거는 어떤 통증에 대한 경험 이러한 부분들이 자기한테 각인돼가 그것이 더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더라. 뭔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제 이런 식의 인식들을 조금 하게 됐고, 실은 퍼셉션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 뇌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뇌에 대한 검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정서를 담당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관계를 맞더라. 그냥 아프니까 제가 짜증내고 아프니까 화를 내고 애가 그리고 우울해지는 거야 라고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증에 의한 신경적인 변화가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이 사람이 우울한 양상들이 생기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좀 있었다라고 하고, 최근에 그런 부분들을 자꾸 연구를 해서 지도를 좀 그려보자. 그래서 어디를 찌르면 어디가 아프니까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하자, 이런 식의 연구들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그렇게 올라가는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사람은 다 조절하는 그런 능력들이 다 있더라.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뇌에서 그런 부분을 조절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조절해주는 능력이 조금 손상이 받으면 역시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거나 오래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이러한 약제들도 같이 쓴다. 난 통증이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무슨 정신과 약을 주네?
SSRI 뭐 이상한 약제를 줘갖고 그 약제를 약국 갔더니 약국 선생님이 정신병 있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실은 이러한 부분들의 정신적인 이 하향성 조절들을 위한 약제들을 우리가 쓰고 있구나. 이런 식의 접근을 통해서 통증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 그 완화시킨 것을 가지고 빨리 자꾸 회복시켜 줄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것들이 자꾸 만성적이 되면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뇌의 실질이 줄어들듯이 그렇게 만성적이 되지 않게끔 미리 잡아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통증의 경로 차단들이 여러 가지 뭐 그 막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서 우리가 소염제를 진통제를 먹거나 화학적 변화가 생기니까 그러한 통증 유발 물질들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약제들을 막 먹는 거고 신경에 대한 약들도 같이 먹는 거고 안 되면 급하면 거기다가 직접 신경에다가 주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뭐 리도케인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까? 리도케인 국소마취제. 국소마취제 화학적 뭐 이름이 소듐 채널 블로커래더라. 뭐 이러면 소듐 채널을 뭐 하는 거예요? 소듐 채널이라는 게 신경이 이렇게 전달되어지는데 막전이가 변하는 뭐 어렸을 때 뭐 배운 것 같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주면 아 전달이 좀 덜 되겠구나. 전달이 덜 될 동안 빨리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의 주사 치료들도 다 그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뇌가 너무 계속 그러면 뇌에다가 심지어는 열어갖고 거기다 전극선을 심어서 그 전극선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소위 얘기해서 뭐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다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의 양상들의 근거에서 통증 치료를 하는 거다. 그럼 통증 치료를 하면 우리 목표는 뭐니? 통증이 없는 세상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1차적으로는 물론 암 환자들한테도 이게 WHO에서 얘기했지만 최근에는 이것들을 이제 만성 통증 환자한테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잠 좀 자자.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잠을 자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잠을 자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방법을 이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제 또한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게끔 물론 안 아파야 잠을 잘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약제들도 일부러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약제를 처방을 먼저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따르기도 한다. 좀 편안하게 생활을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만 가벼운 생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것들을 목표로 삼고 점점 약을 좀 필요하면 약을 쓰고 주사도 주고 그래서 통증이 하면 그렇게 점점 치료를 하지만 또 좀 나아지면 또 약도 줄이고 자꾸 줄여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최근의 연구입니다. 약을만 뭐 다 먹으면 되느냐? 약이라고 뭐 좋다고 계속 먹으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약들, 특히나 우리가 소염 진통제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위험이 수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미국 같은 경우는 월마트나 무슨 데 가면 그냥 약을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고 비싸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진통제를 많이 사다 먹다 보니까 교통사고 환자보다도 엔세이드 이런 소염 진통제에 의해서 죽는 환자가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제들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조심하게 우리가 쓸 필요가 있고 조절해서 오랫동안 쓰지 않고 적절하게 쓰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뭐 위험성들이 있다. 뭐 좋은 약이 막 나왔는데 그래도 위장이 빵꾸 났대더라, 뭐 신장이 안 좋아졌대더라, 심장병이 생겼대더라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 버리고 콩팥 망가지고 가슴 막하고 간슬개 다 빼주고 이런 식의 일들이 있으니. 가능하면 우리가 통증을 잊기 위해서 물론 약을 먹을 때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 적절히 먹어야 되지만 또 조심해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드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밥이 보약이다. 음식으로도 열심히 잘 드셔야 된다. 싫어도 밥을 많이 드셔라 이런 얘기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 잠깐만 해서 그러한 가능성들이 있는 통증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 서양의학적으로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세인데 전립선 암이 생겼던 분이에요. 오래되셨죠. 근데 이후부터 계속 이분 배가 아프답니다. 배가.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약간 명치끝이 계속 아프대요. 걱정이 되잖아요. 혹시 뭐 이거 뭐 어떻게 생긴 거 아니야? 뭐 감이 어디 전이 된 거 아니야? 당연히 걱정이 됩니다. 막 찌르기도 하고 조이기도 하고 바로 누워 있을 수도 없고 뭐 기침하면 더 아프고 걱정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열심히 검사를 해봐야죠. 열심히 검사를 해봤는데 아무튼 문제는 전이가 없다니까 불행 중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나쁜 놈이 없답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냐? 잠을 못 자요. 바스가 9점이야. 바스가 9점이라면 저희가 주리를 튀듯이 아픈 걸 한 10점 만점에 10점이라 그러면 9점이 엄청 아프신 거거든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답니다. 여러 가지 눌러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눌러봐서 보니까 여기 이게 복직근이라고 있습니다. 복직근. 쭉 이렇게 그대로 내려가는 그 배를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근육이죠.
이분이 수술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자세가 항상 나는 수술한 사람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보호해야 돼 라는 식의 자세를 자꾸 굳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직근이 계속 경직돼 있는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걸 펴려고 하는 과정이 잘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 누우면 바로 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는 거예요. 살짝 눌러보면 거의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국소 마취제를 그 근육에다가 확 찌르면 잘못하면 보폭을 찌르면 안 되니까 물론 간단하게 심지어 요새는 또 초음파도 있으니까 초음파 잘 보면서 거기다 이렇게 주사 한 방 딱 놔주는 거죠. 국소 마취제라는 게 뭐 우리 모은 주사 주면 3-4시간밖에 안 가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소 마취제 그냥 주면 3-4시간 가겠지요. 한데 이분은 그 다음 주에 왔더니 좋아졌대. 땡큐지요. 모처럼 잠을 잤대. 너무 좋습니다. 거버리세요. 내가 다 맞춰준다니까요. 뭐 이러면서 괜히 큰 소리 막 치면서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뭐 가격은 8,000원입니다. 8,000원 주사가. 굉장히 좋아지셨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그쪽에 있는 신경들이 자꾸 이제 자극받고 그래서 만성적이 되셨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약 주시거나 뭐 그런 거 소용없고 막 어지럽기만 해.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는데 근육에다가 신경 이쪽을 타고서 근막을 타면서 내려가는 신경에다가 약을 한번 더 드려볼게요. 뭐 이렇게 해갖고 했더니 그 다음에 되게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야, 이 큰 인병 생긴 거 아니야? 야, 나 눈알이 빠질 것 같아. 나 아무래도 머리에 뭐 찍어봐야 될 것 같아. 물론 당연히 찍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잠을 잘못 자거나 뭔가 좀 자세가 안 좋으면 근육이 땡겨집니다. 근육이. 근데 근육이 땡겨졌는데 눈알이 빠질 듯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연관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어떤 분들이 와갖고 나 디스크 생겼어요. 다리가 막 절절절거려요. 발이 바깥쪽으로 당겨서 살 수가 없네. 한 대 잘 보면 그 사람 신발 잘못 신고 등산 잘못 다녀온 거예요. 그러면 근육에 엉치 근육이 약간 뭉쳐서 그렇게 아프신 분도 있다. 물론 심각한 질환들이 있거나 그런 걸 잘 살펴봐야 되죠.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나 여기 허벅지가 너무 아파서 다리를 들 수가 없네. 나 아무래도 고관절이 망가진 거 부러졌나 봐. 근데 잘 보면 여기에 있는 허리에 있는 근육이 여기 다리를 이렇게 들어주게 하는 그런 근육이 있어요. 대요근이라고. 그 요근이 자세가 좀 잘못해서 좀 당겨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거를 잘 풀어주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심하면 거기다가 주사를 좀 주거나 하는 방법으로 치료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게 왜 생기는데? 뭐 아무튼 잘 모르는데 액틴 미오신 뭐 이렇게 근육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잘 안 풀어지면 거기에 이렇게 단단한 점이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는 유발점이 생긴다더라. 그러다 보면 거기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회복이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니까 거긴 더 아프고 자꾸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 야,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하면 되니? 거기다 너무 힘들면 주사를 이렇게 살짝 줘서 국소마취제 주기만 해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치료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대요근이다. 그러면 대요근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주면 거기에 있는 부분들이 자꾸 이 반복적으로 통증이 유발되어지는 부분을 좀 우리가 막아보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 처음부터 너무 걱정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도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남자분께서 왔는데 아이고 나 허리가 아파 죽겠어. 정형외과 TK 정형외과에서 MRI가 찍어줬는데 뭐 디스크 조금 있는 정도네요. 뭐 이거 갖고 뭐 그냥 단순히 그냥 열심히 걸어다니시고 그냥 찜질하시고 우리 오늘 오신 김에 그냥 제 온찜질 한번 하고 가세요 하고 왔더니 그 다음 날 와갖고 환자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냥 온찜질 할 때 뜨겁더니 그냥 화상 입어갖고 그냥 막 내 TK 정형외과 진짜 사람을 위하는 병원인 줄 알았더니 막. 근데 알고 봤더니 잘 보면 이렇게 통증이 처음에 생기고 한 2-3일 있다가 심지어 일주일 있다가 이렇게 피부에 뭐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대상포진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아프다고 그러지 내가 거기에 뭐가 났어요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대상포진이 걸렸는데 여기가 뭐 이렇게 뭐가 그냥 간지럽기도 열나기도 하고 조금 아프고 따끔거리고 뭐가 만져지는 뭐 벌레 물렸나 뭐 아무것도 봐도 없어. 근데 이틀 지났는데 진짜로 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 개원하신 선생님한테 잘못하면 멱살잡이 하기 딱 좋죠. 너 이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의 병이 그렇다. 이 대상포진이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럴 땐 바이러스 약 먹어야 되는 거죠. 항바이러스 약 먹어야 돼. 보통 일주일 정도 먹으면 좀 좋아지시는 게 일반적인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아프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심지어 너무 아픈 사람은 나중에도 계속 아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좀 신경 주사를 좀 줘야 되겠구나 하고 일부러 신경 주사를 좀 줘. 왜?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분들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여기 소위 이 피부에 뭐가 나니까 너무 징그럽지만 실은 알고 보면 대상포진은 그 안에 있는 신경에 바이러스가 소위 해서 뭐 재활성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수두 같은 게 어렸을 때 알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식이 생긴다. 뭐 할머니 큰일 났네. 그렇지만 아주 위험한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또 내지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문제고 더 중요한 건 아프다는 거죠. 이 피부가 한 2, 3주 지나면 이거 다 괜찮아집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이 머리카락만 스쳐도 아우 아파 나 건들 수가 없어. 인상 빡빡 쓰십니다. 이거는 너무 힘드시죠. 대상포진은 신경통 같은 게 생기니까 그 전에 우리가 좀 주사 좀 주자 막 그렇게 주사 주고 막 항경련제 같은 거 줍니다. 내가 무슨 뭐 간질병 걸렸어 왜 이 약을 주는 거야? 항경련제를 줘야 돼. 신경에 대한 약이니까. 그런 얘기를 주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대상포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15% 이상, 심지어는 입원했던 사람들한테 21%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논문이 작년에 나왔는데 그만큼 면역력을 떨어뜨리면 우리가 어렸을 때 알았던 수두 같은 것들이 다시 발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식의 것들이 나오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어서 대상포진이 피부병이 아니라 신경을 갉아먹는 병이니까 그 신경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우선이고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조심해야 된다. 특히나 가장 흔한 것 중에 합병증이 이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불려지는 3, 4주 지나서 피부는 다 괜찮아졌는데 그 신경에 후유증이 남는 거죠. 제가 가끔 환자분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거죠. 신경이라는 게 이렇게 전깃줄 같아갖고 전깃줄인데 그 쥐새끼가 갖고 말이야 그걸 갉아먹어갖고 그 하얀 그 피복을 벗겨내니까 그 안에 구리선이 전기가 번쩍번쩍 하는 거다. 근데 그걸 그냥 자꾸 내버려두면 합선돼 갖고 집이 홀라당 타는 경우가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신경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신경에 대한 치료를 좀 하거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해야 된다. 심지어 이거 굉장히 저희가 유명한 잡지에 나와 있는 증례인데 이분은 정신병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할머니처럼 여기에 뭐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대상포진이 생긴 이후에 간지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간지럽게 긁었다가 그럼 아프면 놔뒀다가 아파 긁었다가 이것도 이 간지러운 그 느낌도 신경병증의 통증의 하나의 유형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진짜로 이렇게 긁었습니다. 그래서 이 뼈가 빵꾸가 난 거예요.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질환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간질 약을 드린다 이런 얘기고 그런 약을 잘 드려야 되고 심지어 이 주사 아까 얘기한 신경 주사 이런 신경 주사들을 빨리 주면 도움이 된다. 근데 이게 너무 아프니까 그런 환자들을 보면 백신을 좀 맞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최근에는 백신이 뭐 3가지 종류로 나왔고 백신 뭐 효과가 더 좋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들어온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뭐 허리 아픈 건 뭐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나 허리 아프다 그러면 맨날 의사들은 가갖고 살 빼세요. 술 좀 그만 먹으세요. 뭐 담배 피지 말고 좀 운동 좀 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그렇게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허리가 배가 나오고 그러면 이 허리가 자꾸 이렇게 앞으로 나오니까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거 사실이고 당연히 담배가 피면 담배라는 게 혈관을 좁히는데 하필이면 척추에는 혈관 척추의 디스크나 이런 부분에 작용하는 혈관이 굉장히 한두 개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좁아지면 허리에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담배 피지 마라 이런 얘기죠. 2년 뒤 됐더니 이 사람 원래 허리 아팠는데 디스크가 뻑 터졌습니다. 이렇게. 어휴, 너무 아파갖고 막 절절 기어다니죠. 실은 재마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만큼 터져갖고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수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무섭잖아요 수술 하실래요? 아까 누가 얘기하시는데 아직 덜 됐어. 덜 아픈 거야 이게. 뭐 덜 아픈 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치? 무섭죠, 무서워요. 근데 환자분들도 다 세상에 수술하고 싶어하는 환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영 아프니까 진짜 하는 거죠. 근데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명확하게 이거 하면 절대 수술 안 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디스크나 이렇게 터져 있는 부분, 그리고 퇴행성으로 해갖고 좁아져 있는 퇴행성 척추 협착증 이러한 것들이 척추를 많이 만드는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할 때는 이게 사람이 앉아 있고 맨날 앉아갖고 앞으로 숙여갖고 일하고 공부하고 이게 여기 오른쪽에 보면 275파스칼로 가장 압력이 높게 걸리는 거다. 아무리 압력을 호떡 누가 이기나 내가 호떡을 계속 누르면 그 안에 꿀이 뻑 터져갖고 그냥 뜨거운 꿀이 막 흘러나가고 있는 거다. 얼마나 뜨겁냐. 호떡은 갖다 버리겠지만 사람 몸은 그럴 수 없으니 영 안 되면 그걸 잡아 뜯어내면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다 우리가 찬물을 쏟듯이 빨리 주사를 줘서 좀 식혀놔야 되겠다. 그런 게 이제 주사 치료요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여러 가지 디스크의 퇴행성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질환들이 많이 생겨지는 거고, 또 나이가 들면 뭐 암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죠. 거기 주변에 여러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이 있어서 단순히 옆으로 지나가는 신경만 그런 게 아니라 디스크가 생기나 그러면 다리가 막 시렵고 차갑고, 나 여기 다리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허리가 앉아 있기만 해도 심하고, 양말 신을 수 없습니다. 허리를 굽힐 수가 없으니까. 뭐 이런 증상들을 호연을 하거나, 아니면 척추협착증이 있으면 아이고 나 5m도 못 걸어요. 시장도 못 가겠어. 막 이런. 백화점 가면 잘 걸으세요. 백화점 가면 잘 걷는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그런 경우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신경들이 있으니까 그런 신경들에 대한 치료를 일시적으로 해줄 수 있다. 이거 하면 이거 한 번만 맞아봐. 그럼 벌떡 일어나서 나가. 예수께서 얘기하셨어. 벌떡 걸어가 나간다고. 그렇지는 않다. 그런 건 없겠죠, 세상에.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호전되면 빨리 그 다음부터 회복되어서 운동을 해주셔라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제가 뭐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이 락즈라고 하는 사람을 저희 병원에 데리고 와갖고 한 다음에 제가 한번 보험이사를 해갖고, 뭐 요새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척추에 대해서는 뭐 신경성형술을 하면 다 나을 것 같습니다. 신경성형술을 처음으로 만들어갖고 신경성형 이름 붙이고, 그다음에 숫가 만들고 막 복잡하고 얘기해갖고 들여오고 했던 게 전데, 저도 많이 반성하죠. 왜냐하면 그게 100%는 아닌데 자칫 잘못해서 이게 100%인 것처럼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막 신경성형도 의학 근거 부족한데 막 나왔다. 뭐 우리 그 아산병원에서 이춘성 척추대학께서는 이런 나쁜 놈들이 다 있냐 막 이렇게 혼을 내시고, 그런 거 그렇게 비싸게 받아 먹어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회에다가 이렇게 이춘성 선생님들 모시고 뭐 같이 대토론을 해서 정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장사 속이다 막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서 100%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 67%는 확실히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이면 100이 다 그런 게 아니니까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또 해외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조금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니까 이것이 도움이 되지, 그것이 하면 벌떡 막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호떡에다 찬물 쏴서 조금 식혀주듯이 이렇게 치료를 좀 하고, 정말 그런 분이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분이 오래 가지 않으면 이러한 식의 방법을 써서라도 조금 더 오래 가게 해보자라고 하는 거지, 처음부터 이게 더 좋다니까 일단 이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타당할 것이냐, 이런 식의 이제 고민은 저희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얘기를 좀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절대 어떤 통증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이 만병통치약은 없다. 하지만 참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빨리 치료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항상 운동하고 잘 하고, 주사라는 게 절대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약도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우리가 가장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통증을 조절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이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항상 저도 화려하거나 뭐 사치스럽지 않고, 그렇지만 너무 누추하지 않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정은경 청장님이 우리 저희 병원에 이제 취직을 하셨다 그래서 만났는데, 뭐 아무튼 굉장히 고생하신 건 사실인데 너무도 쉽게 잊혀지는 것 같아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세션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우리 TK에서는 어떤 스포츠 재활 통증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가, 김리석 재활학과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김리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TK 정형외과에서 SRP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인가, 또 통증 클리닉을 열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 통증 클리닉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의 관점으로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활 치료가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그 중요성을 잘 인정받지 못했는데 요즘은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무릎 통증 환자분들에 대한 치료와
재활에 관해서는 TK 정형외과가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치료부터 재활까지 한 곳에서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재활의학과 의사들은 이제 재활 난민, 재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재활 치료 받게 해드리기 위해서 늘 재활 병원들을 전국에 있는 방방곡곡들을 늘 검색해서 이제 안내 드리는 것도 저희 일 중 하나인데, 제가 지금까지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10년 넘게 일하는 동안 TK 정형외과처럼 무릎 또는 한 질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는 병원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근무하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무릎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정말 한국에서는 제일 좋은 병원이구나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태균 교수님께서 5년 후에 대한민국 넘버원 말씀을 하셨는데, 감히 말씀드리면 이미 그 부분에서는 더 이룰 거는 없을 정도로 넘버원이지 않을까. 인공관절 수술 후에 수술은 해주었지만 재활치료 안 해주고 병원에서 내쫓겨서 이 병원에서 조금 치료받다가 아닌 것 같으면 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대학병원에서도 인공관절 후에 5일에서 일주일 후면은 환자분들은 대개는 내쫓기는 상황이고, 수술한 병원에서 자기 상태를 제일 정확하게 아는 의사가 자기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 수술하지 않고 정확히 어떤 수술을 했는지 모르는 의사가 이게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음을 보면은 우리 병원이 정말 무릎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좋은 병원이구나, 근무할수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새로 오픈한 1층에 TK 재활치료실 외부에서 본 모습이고요. 그리고 내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층에 올린의원 치료실입니다. 외부와 내부 모습이고요. 옆 건물에 있는 SRP 치료실입니다. 네, 김태균 교수님께서 직접 재활 프로그램 원칙을 마련하셨는데, 질병과 치료 내용을 반영하여서 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를 한다. 손상, 수술 후 시간에 따른 자연 치유 과정을 고려한다. 통증과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편안함과 즐거움을 제공한다. 건강 회복을 도와드리고 다시 꿈을 꾸게 해드리고 의료진은 정성으로 도와드린다. 이런 원칙 하에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K 정형외과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치료가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이라서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개는 수술 후 2주까지를 1단계, 6주까지를 2단계, 3개월까지를 3단계, 6개월까지 4단계 간략하게 이렇게 나누는데, 환자분들 외래에서 응대하시거나 아니면 검사실이나 치료실에서 보실 때 6주째부터는 이분이 이제 적극적인 근력 운동을 하시겠구나, 계단 운동도 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환자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술 후 1일째가 통증이 가장 심합니다. 이제 병실 찾아뵈면은 수술 1일째 오후 늦게 제가 찾아뵙는데 내일부터 이제 재활 치료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고, 심지어 수술 후 1일째는 수술한 것에 대한 후회도 하시고, 교수님하고 같이 회진을 할 때는 교수님께 아주 좀 심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교수님께서 이제 참 잘 설명을 해 주시고 환자분들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시니까 다음 날 되면은 1일째에 비해서 2일째가 교수님 수술하신 환자분들은 되게 훨씬 낫다고 그러시기 때문에 2일째 되면은 회진 때 이제 교수님께 사과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수술 2일에서 7일째까지 TK에서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상황에 따라서 5일에서 7일까지 치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수동 관절 운동 기계로 관절 운동을 하고 근력 강화 운동을 이제 아주 시작 단계로 하고 능동 관절 운동 시작하며 2일째부터 보행도 시작을 합니다. 보통 수술 2에서 4주까지 올린의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때 운동 치료하면서 점점 치료 강도를 진행을 하고 관절 가동 범위 증가를 시키고 퇴원 교육도 하게 됩니다.
올린 퇴원 안내문을 일부 제가 뭐 다 공개하기는 조심스러워서 일부 가져왔는데 치료 목표와 재활 프로그램이 이렇게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자료 일부 한 장을 찍었는데 댁에 가셔서 단계별로 어떻게 운동을 하셔라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 퇴원 당일에 제가 또 한번 뵙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래 추적 관찰은 보통 6주,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뵙는 경우가 많고 환자분들 상황에 따라서 이 시기는 좀 변동될 수가 있고 6주째 보통 적극적인 운동 교육을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SRP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러 병원에서 제가 근무는 해봤지만 우리 병원 SRP 센터처럼 치료를 잘 하고 열심히 하는 곳은 제가 없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환자분들께나 아니면은 소개하실 일이 있을 때는 자신 있게 SRP로 의뢰를 해주시면은 분명히 환자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병원들에서 많이 하는 이제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도수 치료에 비해서 운동 치료를 병행했을 때 그 효과는 월등하고 그리고 환자가 계속 병원에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본인 몸을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본인 몸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길게 봐서는 환자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치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세한 프로토콜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경추 크게 봐서는 경추, 어깨, 요추, 무릎, 발목 각각 질환별, 통증 부위별로 치료 맞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열치료, 냉각치료 이런 것들로 부종을 가라앉히거나 이제 통증 온도를 올려서 근육이나 근막 등을 이완시키는 효과, 전기치료는 이제 간섭화 치료로 통증을 줄인 아까 이평복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게이트 컨트롤 티어리를 응용을 한 게 보통 이 간섭화 치료입니다. 전기 자극을 해서 통증을 조금 덜 느끼게 하는 거고요. 이 신경근 자극 전기 치료는 근 위축을 막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치료인데 각각 적응증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도수 치료는 통증 조절과 부종 감소, 관절 범위 증가를 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 우리 병원에서 현재 금한 도수 치료와 윈백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윈백 치료는 이제 고주파를 이용해서 단시간에 심부 체온까지 올려서 근 이완, 근막 이완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금한 치료도 근육과 인대, 힘줄 등 연부 조직의 이완 그리고 부종 감소 등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운동치료는 개별 운동치료, 기구 운동치료 이렇게 환자의 컨디션과 이제 질병 발생 시기, 치료 시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치료 전에 휴게실에서 환자가 마음을 이완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 치료가 어떻게 진행된다 그런 스케줄도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기본 물리치료, 도수치료 이후에 개인 운동과 기구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SRP 치료 원칙은 이제 통증을 조절하고 기능 회복과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중요한 것이 다른 병원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은 삶을 바꾸는 것은 정신 건강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관점과 습관을 변화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통증 클리닉 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관절이나 척추 질환 환자들에게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약 물리치료 이런 일반적인 치료와 주사치료, 비수술적 치료 그리고 자세와 운동 교육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치료로는 이제 척추 주사치료나 관절의 흔히 말하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 하는 프롤로테라피, 사지 관절의 주사 등을 시행하고 있고 이 사진은 이제 허리 척추 신경근 주사를 하는 영상이고 이 부분은 갈비뼈 골절이나 그 갈비뼈 염좌로 통증이 있는 분들 늑간신경 주사를 해서 갈비뼈 통증을 줄여드리는 주사 영상입니다. 그리고 어깨 통증 환자분들 어깨 힘줄 주변에 주사를 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평복 교수님 잘 말씀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해 주신 원칙대로 바로 진행을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먼저 보존적 치료, 주사 치료를 먼저 시행 후에 그런 치료로도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66세 여성 환자가 이제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내원을 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다. 집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날 이제 허리 가운데로 신경 주사를 드렸습니다. 주사를 맞고 일시적으로 통증이 조금 좋아져서 이제 걸어서 집에 가셨는데 다음 날 다시 왔습니다. 통증이 더 심해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정밀 검사도 못할 정도로 이제 전혀 거동이 안 되는 상태라서 일단 요추 5번과 선추 1번의 신경근 주사를 드렸습니다. 그 주사를 드리면 좀 덜 하실 걸로 예상을 했지만 여전히 거동이 힘들어서 검사실로도 못 가겠다고 하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엎드리시게 하고 꼬리뼈로 경막에 신경 주사를 드렸는데 간신히 거동은 가능한 정도로 호전이 돼서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이제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 디스크가 터져서 오른쪽 신경을 누르는 소견이 관찰되었고요. 그래서 환자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주사 치료로 충분한 통증 조절이 되지 않고 이제 그날이 병실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집에는 못 가겠다 그러셔서 급하게 병실을 당시 풀베드였는데 어떻게 마련을 해서 경막의 유착 박리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가운데 부분과 신경공 쪽에 이제 배부 신경절까지 치료를 했습니다. 그 후에 통증이 이제 다음날 퇴원하실 때 눈에 띄게 좋아져서 이후에는 간혹 물리치료 한 번씩 받으러 오시고 경과 관찰 중입니다. 두 번째는 74세 남성분이시고 둔부와 하지 방사통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사업체 운영이 불가능하다. 치료를 해달라 하셔서 주사 치료를 이제 요추 5번 신경근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주사 드렸더니 효과가 한 2, 3일밖에 없고 다시 원래대로 통증이 심해지셔서 반복 주사하면은 누적 효과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서 3번까지 시행했지만 증상은 여전히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MRI를 촬영했고 우측 4, 5번 신경 나가는 길에 디스크가 관찰이 되었고 4, 5번 신경공도 위나 아래에 비해서 좁아져 있는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막의 유착 박리술과 풍선 확장술을 시행했고요. 그래서 아까 MRI에서 보셨던 이 가운데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부위에 풍선으로 유착 박리 후에 공간 확보를 한 다음에 주사를 드렸고요. 그 약을 드렸고요. 그 후에 통증이 호전되어서 지금도 외래 경과 관찰 중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그 허리나 이제 척추나 관절에 대해서 운동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성모병원 내과에서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셔서 이런 앱으로 진료를 하고 계시길래 제가 의뢰를 해가지고 제가 이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출력해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 운동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전 스트레칭과 평지 보행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증이 아주 심한 분들은 기본 자세 먼저 하셔라. 엎드린 자세만 하셔라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는 가능하면은 이제 턱 밑에 주먹을 2개 넣으시고 그것도 가능하시면은 팔꿈치를 대고 허리를 젖히시고 그것도 가능하시면 뒤로 완전 젖히는 코브라 스트레칭까지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 보행이 허리 펴고 어깨 펴고 빨리 걷는 운동을 할 경우에는 요추 하부의 근력 강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로 디스크가 하부에 생기는 걸 고려할 때는 권장 드릴 만하다. 그리고 디스크가 이제 요추 상부에 있는 분들은 등산이나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을 통해서 허리 상부 근육 강화를 하면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그 골프 치시면서 허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런 시각 자료로 설명을 드리면은 좀 이해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제 곧 그 SRP 치료실에도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 특정 운동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를 칠 때 이제 백스윙 할 때 주로 이제 4번, 5번에서 이제 트위스팅 팩터가 발생을 한다고 하고, 다운스윙 할 때는 오른쪽으로 이제 디스크가 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골프를 칠수록 이 디스크의 퇴행이 가속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골프 스윙이 다 허리 회전이 많은 타이거 우즈처럼 치기 때문에 허리 환자가 조금 더 느는 양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잘 이해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골프는 치셔야 되는데 허리가 아프시면 잭 니클라우스처럼 치셔라, 허리 돌리지 말고 빨리 발을 여셔라 설명드리면은 잘 이해를 하시고요. 반대로 이제 무릎이 아프다, 특히 왼쪽 무릎이 아프다, 왼쪽에 체중 지지가 이 탑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은 그러면은 허리를 돌리고 뒤꿈치를 여셔라, 이제 타이거 우즈처럼 치셔라, 그러면은 그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바로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특정 운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SRP 치료도 조금 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보통 우리 토의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20분 동안 얘기를 할 건데요. 우선 청중 중에서 지금 아마 이 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도 있으셔서 통증 대가님들 오신 김에 내가 꼭 질문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누구든지 손 들면 제가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예, 고인중 교수, 이제 마이크 좀 드리세요. 첫 번째 송미영 교수님께 질문 너무 잘 들었는데요. 그 예전에 이제 군의관 이쪽에 너무 관심이 많아갖고 IMS라고 서양침을 많이 났었고요. 그래서 늘 들었던 궁금한 게, 그게 침이 잘 들어가서, IMS 같은 경우 잘 들어가서 효과가 딱 좋았는데, 이분이 다음번에 언제 오실지 잘 모르겠고요. 이게 얼마나 갈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괜찮은데도 미리 좀 놔서 더 좋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래갖고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매 효과가 얼마나 유지되는지, 또 예방될 수 있는, 침을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신 거죠. 네. 보통 이제 치매 효과는 아까 제가 그 만성요통 연구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치료가 끝난 다음에 뭐 한 6개월 정도까지 유지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완전히 증상이, 통증이 없어진 다음에는 한 6개월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유지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희도 침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뭐 운동 치료라든지 잘 유지할 수 있는 치료들을 같이 병행해 가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환자 본인이 본인에 맞게 적합하게 어떻게 일상생활을 바꿔가면서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뭐 치매 효과라기 보기보다는 치매 효과가 유지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몸을 잘 만들고 운동을 하면서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가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방하는 치료는요, 사실 통증이 없을 때 미리 침을 맞는다고 해서 통증이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침이라는 게 단순히 근육을 자극해서 통증을 잡아준다는 그런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전신적인 뭐 내장의 기능을 도와준다든지 다른 불편함을 잡아주는 그런 치료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증상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고요. 또 유발 요인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송 교수님께 질문인데요. 저도 이제 군의관에 있으면 이제 옆에 한의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데 이제 발이랑 손에다가 침을 놓으니까 저게 뭐지? 이런 질문, 이렇게 의문이 들거든요. 아까 경락이 12개고 365개 경혈이 있다 그러셨는데, 그럼 아까 그 지하철 노선도와 같은 그 경락은 혈관과 좀 더 유사한 어떤 라인인가요? 아니면 신경과 유사한가요? 아니면 림프노드와 유사한가요? 그러니까 서양의학적으로는 뭐와 유사한 게 경락으로 보면 되나요? 그게 이제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혈관의 분포, 그다음에 신경의 분포 그 어느 것과도 유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심경, 마음의 라든지 뭐 폐경 이런 경락들은요, 그러니까 혈관 신경의 분포가 아니라 상체 쪽에 분포를 하게 되고 또 하체 쪽으로 분포하고 있는 경락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방광의 경락 같은 경우는 아예 등 쪽으로 분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떤 그 해부학적 구조와
연관돼서 일치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락의 위치들, 그다음에 혈자리 위치들이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트리거 포인트하고 한 75% 정도 일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딱 어떤 그런 체계성, 현대의학적인 구조물과의 체계성을 같이 갖고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서양 의학이 모자른 점이 많은 거는 확실해요. 그에 비례해서 우리가 한의학에 대한 그런 신비로움 또 그걸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뭐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니까요. 여러 가지 백페인을 줄이는 방법을 이게 침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일본에는 이제 양의사가 침을 놓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은 경락을 이렇게 정확하게 짚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길게 여서 이거나 저거나 맞아라. 웃을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어떤 사람은 그저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뭐 잠깐 있어서 봤는데 나고야 대학에 있는 니 하는 의사였어요. 근데 지금 송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침을 놓으셨는데 거기 무슨 약물 치료 같이 하셨나요? 침만 놓으셨나요? 임상 연구했던 거는 침 치료만 했고요. 예. 실제 저희가 임상에서는 약침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침 치료라는 거는 뭐 스테로이드를 쓰는 건 아니고요. 한약재 중에서 뭐 진통 효과가 있다든지, 물론, 예. 네, 아니면 이제 다른 효과가 있는 그런 그 약재들을 증류 한약액으로 만들어서 주입하는 그런 치료들을 하고 있고, 그게 신의료 기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한 침 갖고도 약 같이 한 거하고 별 차이는 없어요. 일단 연구는 그냥 순수한 침만 갖고 진행을 했고요. 예. 사실 약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임상적으로는 실제로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드라이 니들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일반적인 증류수 인젝션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그 드라이 니들링 침 치료만 하는 경우보다는 약침을 같이 썼을 경우에 조금 더 효과는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뭐 질문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도 뭐 허리 아프 본 경험이 덜어 있는데 한 며칠 지나면 좋아지거든요. 근데 혹시 그 침 놨을 때 그런 컨트롤 그룹이 있었는지 자연 치유하는 그룹, 침을 놔서 좋아지는 그룹 그런 거는 혹시 스터디가 있으세요? 자연치유 그룹은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샴 그룹이 자연치유 그룹이라도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샴 그룹이 침을 놓는 흉내, 스티뮬레이팅 침을 놓는 흉내만 냈지만 결국은 침을 놓지 않는 넌 페네스트레이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혈의 침을 놓지 않고 넌 아큐포인트에 놨기 때문에 자연 그룹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도 이제 플라시보가 어느 정도 왜냐하면 나는 침 치료를 받았다 이게 이제 블라인딩 인덱스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침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플라시보 이펙트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연 치료 그룹이 아니라 이런 샴 그룹보다 리얼 아큐펑처 그룹이 좀 더 뛰어났다는 거는 사실 자연 치료 그룹보다는 조금 더 뛰어날 거라는 그런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통증 치료하다 보면요, 이게 환자분들이 완벽하게 좋아지지 않고 자꾸 재발을 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한두 번도 아니고 한 3개월, 6개월 지나서 또 아파서 오고 또 아파서 오고 그러면 장벽 끝에 효자 없다고 환자도 지치고 의사도 지치고 그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세요, 이평복 교수님? 환자들한테 이게 치료해주고 나서 프로시저를 하든 뭐를 하든 결국은 또 아파서 올 텐데 그 부분 앞으로 살면서 내내 반복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치료하는 의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저 김리석 과장님도 같은 질문 조금 이따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영향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 쭉 그 전에 이제 치료했던 부분들을 같이 분석해 보면서 가장 적합한 치료가 뭐였었던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차트를 보고 같이 찾는 그 시간을 일부러 조금 갖고요. 그래서 혹시 뭐 이제 우리가 뭐 얘기하는 레드 플래그나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변화된 어떤 신경학적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만성적으로 그것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이니 그 부분들에 대한 치료를 같이 좀 치료해서 조금 좋아지면 또 운동하고 다시 좀 견뎌내 봅시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전문 분야가 재활의학이라서 저는 아무래도 자세나 운동에 대해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허리하고 무릎 관절하고 조금 다른 경우가 저는 무릎은 어떻게 쓰느냐,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허리는 반대로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그 환자분들께 자세나 직업이나 하는 일이나 그런 거 여쭤보고 이제 자세 같은 걸 좀 교정하고 교육을 해드리고 특히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 이제 수술이 잘 끝났는데 아프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수술은 거절하시는데 이제 자꾸 아프다고 하시거나 수술할 정도가 아닌데 아프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 이거가 참고 운동을 해도 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경우인지 그런 것들을 좀 환자분하고 잘 상의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대개는 뭐 제가 이제 비술적이거나 이제 물리의학적으로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아니고서는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가끔가다 이제 우리가 이제 피난처로 사용하는 리저널 컴프레스 페인 신드롬에 대한 선생님은 견해는 어떠시고 그런 거 생겼을 때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 조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컴플렉스 리저널 페인 신드롬 같은 CRPS 양상 같은 경우 제가 원래는 그 슬라이드를 넣었다가 좀 뺐는데요. 예를 들면 무릎 수술 아니 이게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노인분들하고 같이 좀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그 CRPS라는 게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진 같은 경우에 또 어떤 거였냐면 무릎 수술을 받아요. 무릎 수술을 받아 무릎 수술 정말 실체적으로는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 환자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수술하니까 당연히 이제 스플린트 해놓고 조금 한 달 정도 있다가 풀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나 봐요. 일찍 와서 TK 정형외과에서 재활 치료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 오래 그렇게 놔뒀더니 그 임모빌라이제이션 자체도 좀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환자 거기가 완전히 시뻘겋게 변했고 완전히 무슨 괴질에 걸린 것 같이 셀룰라이트 생긴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변했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 같은 경우 이제 그런 환자들이 분명히 있다. 그럼 이거를 뭘로 볼 거냐? 수술이 잘못돼서 그런 거냐? 아니면 거기 뭐 혈액순환이 좀 잘못된 거 수술하면서 뭐 건드린 거 아니야 이거? 뭐 이런 식의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환자들이 벌써 굉장히 분노에 차 있죠 약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건데 그거를 어떤 그 진 레벨이라든지 무슨 어떤 그런 것이 아닌 아무튼 일단은 그런 것이 있다는 실체를 가지고 진단을 내립니다. 진단은 환자가 얘기하는 심부텀과 그런 식의 사인을 가지고 조합을 하거든요. 그 사인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 이거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이제 심파스틱 갱글리온 블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주변에 신경 블록 같은 거, 재활 치료 운동, 임모빌라이제이션을 풀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 그다음에 디센시타이제이션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가요. 정말로 그 극심한 통증, 마약을 먹어도 통증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아까 그 어떤 통증 경로상에서 척수를 통해서 이제 뇌로 진행되니까 척수에다 저희가 전극선을 넣습니다. 소위 척수 자극기라고 하는데요. 그 환자 같은 경우 한 3, 4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서로 씨름하고 맨날 화내고 울고 이랬던 환자들 척수 자극기를 신고 정말로 1개월 안에 그 색깔이 바뀌고 다시 재활할 수 있어 브레이스를 차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보면서 이 신경의 통증 경로가 중추적인 변화를 이뤘구나. 중추적 변화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중추적 변화를 가는 부분을 끊어내 주는 것들이 통증의 치료 방법이다. 즉 CRPS라는 걸 조금 일찍이 조기에 조금 발견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실체고 또 그러한 부분들 최근에는 이제 작년 4월부터 이제 어느 정도의 ROM의 차이에 따라서 장애 판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환자분들한테 약을 쓰거나 주사를 놓으면요. 흔히 하는 질문이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통증만 줄여주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오늘 세 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 통증은 통증 자체로서도
나도 괴롭게 하지만 그것이 2차적으로 다른 심신의 병을 일으키고 삶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가 제가 이제 세 분 강의 들으면서 배운 생각입니다.